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진짜 고민을 하다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이런 사연들은 전부 여자분들께서 보낼 거라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저와 비슷한 연세의 남자분들도 보내시는 걸 보고 용기를 내게 되었죠. 사실 숨기면 숨겼지 이런 이야기가 무슨 내 자랑이 된다고 동네방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답답해도 좀 참고 언젠간 잊혀지겠지 하고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만 쌓이고 잊혀지지가 않네요. 어딘가에는 털어놔야 하는데 제 사연을 아는 형님들은 공감은커녕 자신들 이야기하는데 바쁘시니 이곳에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들처럼 제 이야기도 누군가의 잘못된 생각과 선택으로 벌어진 일이죠. 평생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저에게도 벌어졌는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어서 수능을 쳤던 다음 날부터 곧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군대를 가기 전까지는 정말 일에만 매달리면서 창업하는 데 필요한 돈을 모으려 애를 썼죠. 그리고 군대를 전역하고도 일을 계속해오다 모아온 돈으로 20대 중반이 되어 평소 일해오던 유통업을 창업을 하게 되었죠. 자리 잡는 데 한 3년 정도 걸렸고 이후에는 제법 안정이 되어서 수입이 적지 않았어요. 그때 되니까 저도 일한다고 못하고 있던 연애 사업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성에게 눈을 돌린 저는 미래 아내가 될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2년 정도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게 되었죠. 넉넉한 상황의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행복했어요. 결혼을 하고 2년 뒤에는 아이도 가졌고요. 딸 연아가 태어나고 아내가 육아를 하겠다며 퇴사를 하게 되어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되었지만 그거야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과 부담감이니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삶이면 제법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 나름대로는 행복했어요. 그러다 연아가 7살이 조금 넘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 아내가 생각지도 않고 있던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딸아이를 아내의 친척이 있는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본래 교육열이 높은 건 알고 있었어요. 거기다 첫째 아이다 보니 더 극성인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이 지능 발달에 좋은 학원, 선행학습 모두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학이라니 너무 뜬금없기도 하고 우리 형편에 무리라는 생각도 들었죠. 아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이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사랑받고 가족 간의 화합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편이라 당연히 아이 엄마의 생각에 반대를 했죠. 하지만 지금의 선택으로 아이의 인생이 확 바뀔 거라는 말과 미국에 있는 친척으로 다른 유학 비용보다는 부담이 적을 거라는 말에 넘어가고 말았죠. 사실 부모가 바라는 건 보장된 아이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웬일인지 그 어린 아이도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을 하니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그렇게 딸을 친척집에 맡기고 유학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이 유학 비용이라는 고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가게 운영만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그리고 비는 시간을 이용하여 알바를 뛰었죠. 이런 힘든 삶을 앞으로 10년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길이 깜깜했지만 그래도 딸 연아가 부모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될 걸 생각하며 열심히 일을 했죠. 차츰 늘어난 일에도 적응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또 다른 일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번에는 남들 다 하는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며 저를 들들 볶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의 유학 비용으로 인해 더 이상의 지출은 안 되겠다는 저에게 아내는 그러니 더 필수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을 했죠. 성희야, 지금 가게 수익으로는 힘들어서 나 알바하는 거 몰라? 우리가 살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무슨 투자야. 그러니까 너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지. 1년이면 1억이 오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는데 내가 확실한 정보가 있어. 지금 당장은 조금 무리하는 거지만 몇 배의 시세 차익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야. 그 차익 남기기만 해도 앞으로 들어갈 연하 유학 비용은 전부 해결될걸?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때가 아니다 보니 우리나라 불패의 재테크인 부동산이 돈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망설여지더군요. 하지만 확실한 정보와 함께 2년 안에 시세 차익 1억은 보장한다는 아내의 말을 믿고 과감하게 매매를 결정했죠. 물론 은행 대출을 끼게 되어 고정 지출은 더 늘어나게 되었지만요. 정말 등골이 휜다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숨만 쉬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한 달에 해결해야 할 돈이 엄청났어요. 거기다 점점 유통업이 쉬워지고 간편화되면서 경쟁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저희 가게 매출도 떨어지기 시작했죠. 결국 가게를 열고 있어도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 가게를 폐업할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달 드는 비용으로 힘들어하는 저를 보신 사촌 형님께서 자신의 밑에서 일을 배우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더군요. 건물 외벽 도장을 하시던 형님께서는 수입만큼은 충분히 보장해 주신다면서 일을 권하셨죠. 전부터 형님 하시는 일에 대해 익히 들어 수입이 짭짤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층 건물의 와이어 끈에만 매달려 하는 작업이다 보니 그만큼 고위험군의 일이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목숨도 잃을 수도 있었죠. 사촌 형님이 그 일에 몸을 담고 있으니 같은 일을 하시던 분들께서 사고난 뉴스를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그렇지만 당장 다음 달과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돈들이 더 무섭더라고요. 결국 사촌 형님 밑으로 들어가 일을 배우기로 했죠. 처음 작업을 하러 간 날은 낮은 빌라 도색이라 큰 문제가 없었는데 다음번 작업이 고층 아파트였어요. 형님께서는 죽으려고 난리를 치지 않는 이상 안정장비로 인해 떨어질 일이 없다고 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아찔한 높이로 인해 좀처럼 떨리는 몸이 진정되지 않았죠. 최대한 밑을 안 보려고 했지만 이미 머릿속에 각인된 높이와 두려움은 쉽게 극복하기 힘들었습니다. 첫날 일을 마치고 난 뒤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긴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온몸에 근육이 뭉쳤고 두통까지 올라왔죠. 다행히 기술자가 많지 않다 보니 일감은 떨어지지 않고 많았어요. 처음 일을 할 때만 해도 아찔한 작업 장소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적응을 하고 나니 일의 강도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와이어에 의지하여 몇 시간 동안 롤러질을 하고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20대부터 장사만 해와서 제법 탄탄한 몸을 가졌던 저였지만 하루 일을 마칠 때쯤에는 입에서 죽겠다라는 소리가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고생을 하고 있던 저와 달리 아내는 팔자가 늘어질 정도로 여유가 넘쳤죠. 이사온 아파트에서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을 사귄 아내는 매일 밖으로 나다니며 수다 떨기 바빴어요. 챙겨줄 아이도 유학을 떠나 집에 없고 저마저도 아침 일찍 나가 저녁이나 되어 들어오니 나머지 남은 시간은 자유의 시간이었던 거죠. 솔직히 제 바람으로는 그 빈 시간에 짧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저홀로 부담을 안고 있는 집안 경제에 도움을 줬으면 싶었는데 아내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하기가 싫은 건지 밖으로만 다니더군요. 그렇다고 일 좀 하면 안 되냐고 아내에게 말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결국은 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가부장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남자가 집안의 경제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불만이 있어도 얘기하지 못했죠. 그러면 고생하고 온 남편이 집에서 푹 쉴 수 있게 좀 가만히 놔뒀으면 하는데 아내는 집에 돌아온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매일 사건 사고가 생기고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건지 아파트 사람들 험담을 저에게 쉴 새 없이 했죠.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나중에 얘기하자고 해도
혼잣말을 하듯 꼭 제 옆에서 사람들의 흉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면 어디론가 떠나 혼자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매일 있는 작업들이 전부 다 돈이다 보니 쌓여가는 스트레스를 풀지도 못한 채 일만 하고 있었죠. 그러다 제가 속에 있던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게 됩니다. 그날도 녹초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어요. 겨우 몸을 씻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굳이 아내가 안방까지 따라 들어왔죠. 그리고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앞집 남자에 대해 흉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남자 흉을 보는 게 처음이면 모르겠는데 아내는 앞집 남자가 이사 온 첫날부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매일 주제만 조금씩 바뀌어서 흉을 보곤 했죠. 앞집 남자 말이야. 오늘은 분리수거 날도 아닌데 자기네 집에 냄새 난다고 미리 쓰레기를 밖으로 빼놓은 거 있지? 진짜 개념을 밥 말아먹었나? 저번에는 흡연장까지 가기 귀찮다고 복도 창문에 대고 피는 걸 나한테 걸렸잖아. 저러니까 이혼을 당하지. 하나만 봐도 열을 난다고? 제대로 뭐 하나 지키는 게 없는데 집안에선 다르겠어? 결국 여자가 못 참고 떠난 거겠지. 내가 웬만하면 말 섞지 않으려고 했는데 꼭 말을 하게 만들어요. 눈치도. 나 쉬고 있는 거 안 보여? 어? 보여. 대답 안 해도 되니까 눈 감고 듣고만 있어도 돼. 당신이 옆에서 계속 다른 사람 흉을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쉬어? 당신 생각해봐. 내가 일 시작하고 퇴근할 때마다 나 붙잡고 사람들 흉 보고 있지. 그걸 왜 나한테 말을 해? 아니, 주변에 말할 사람 없으면 이해하고 듣고 있겠는데 당신 하루 종일 이 동네 아줌마들이랑 몰려다니면서 흉 보고 다니잖아. 그러니 굳이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잖아.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왜 궁금하지도 않고 쓸모도 없는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이랑 다 떠들고 와서 또 말하는데. 거기다 앞집 남자가 이혼한 게 뭐가 중요해? 그냥 복도에서 담배 못 피게 주의 좀 줘. 쓰레기를 집 밖에 두라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걸 왜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하는데. 당신 그렇게 할 게 없어? 남편은 집 대출금에 연하 유학비용, 거기다 생활비까지 그거 벌려고 매일 파김치가 되어서 들어오는데 당신은 하루 종일 입만 놀리고 있냐고. 나는 연하 잘할수록 더 들어갈 돈 때문에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앞집 남자 이혼거리가 그렇게 중요해? 제발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이면 책임감 좀 같이 느끼자. 돈을 못 벌어도 밖에서 고생하고 온 남편 쉴 시간이라도 생각해 주라고. 순간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폭발하며 아내에게 화를 낸 저는 한참 동안 밖을 걸어다니고 줄담배를 피다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와 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곤 평소와 마찬가지로 일을 다니고 있었죠. 본의 아니게 낸 화였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는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온 저에게 아내는 최대한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줬고 자신도 저를 도와줄 수 있게 일자리를 구해보겠다고 말했죠. 부담을 덜게 되어 좋긴 했지만 괜히 아내에게 일을 하라고 등을 떠민 것 같아 머쓱했습니다. 저는 무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했지만 아내는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생산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가게 경제에도 자신에게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죠. 그렇게 아내는 동네 번화가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제 저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겠구나 싶었죠. 일하는 데 있어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내 입에서 동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 듣겠지 싶었죠. 하지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아내의 입은 일을 시작하고 나서도 쉬지를 않았어요. 젊은 남자 사장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을 하게 된 아내는
자기 딴에 별것 아닌 음식으로 손님이 붐비는 것을 보자 음식점 장사가 우습게 보였나 봐요. 젊은 사람 입맛 별것 없다면서 여유가 있으면 장사를 하고 싶다고 저에게 조르든 말을 했죠. 그거야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 아니고서야 다들 한 번씩은 해보는 소리니 그러려니 했어요. 어차피 가게 차려줄 돈도 없었으니까요. 아내도 뻔히 우리 집 사정을 알고 있으니 그냥 나중에라도 하고 싶다는 식으로 한 말이었고요. 그 정도 얘기야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말 말고 꼭 하는 얘기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음식점 사장에 대한 이야기였죠. 은연중에 저와 비교를 하며 제 약을 올리는 듯 했고 사장이 가진 재력을 부러워하기도 했죠. 근데 뭐래도 될 사람은 세상이 도와주나 봐. 우리 가게 사장 있지? 원래 노점에서부터 시작한 거 알아? 당신도 얼굴 봐서 알겠지만 워낙 서글서글하게 잘생겨서 고정적으로 찾는 여자 손님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장사 한번 크게 해보지 않겠냐며 지원을 해줬다고 하더라? 세상에, 나는 그렇게 가게 차렸다고 하는 건 또 처음 들어봤어. 거기다가 가게 열자마자 연예인이 우연히 들려서 바로 입소문 났잖아. 아니, 고생 한 번 없이 저렇게 성공해도 되냐고. 맛도 맛있긴 한데 그 정도 요리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하여튼 처음 하는 사업이 저렇게 잘 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잘 되겠어? 벌써 3호점까지 냈다고 하던데. 이래서 장사할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나 봐. 당신 경우만 봐도 될 것 같은데 하면 뭔 일이 터지고 이번에는 다 준비됐다고 했는데 또 터지고. 당신이 장사로 잘 되려고 했으면 진작이 됐어야 했어. 장사도 돈도 결국 붙는 사람이 있다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게 사장이랑 결혼하는 여자는 아주 개탔지. 저 나이에 집, 차, 건물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노후 걱정까지 없는데. 그런 말들을 아내에게 들을 때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표정도 관리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고 가끔은 젊은 사람이 대단한 것 같다며 아내가 일하는 가게 사장을 치켜세우기도 했죠. 제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했다가는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 싶어서 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 말고도 신경 쓰이는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아내가 일을 시작하고부터 유독 외모에 치장을 많이 하는 겁니다. 물론 이사 오고 나서 아파트 사람들과 이곳저곳 다닌다고 이전 살던 곳에서보다 외모를 꾸미긴 했는데 일을 시작하고 나서 더 심해진 듯 했어요. 그런 아내의 변화가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수상해하는 저에게 아내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장사도 아니고 남의 가게 일 도와주면서 맨 얼굴로 일을 해? 내가 일하고 나서부터 손님 떨어졌다는 말 나와봐. 그게 설령 음식 탓이라고 해도 음식 탓으로 돌리겠어? 바로 내 탓이지. 나도 화장하는 거 귀찮아. 근데 가게 찾는 손님들이 어린애들이라 나도 좀 더 어려 보여야 하는 걸 어떡해. 당신이야 상황, 장소 관계없이 일하러 다닌다고 하지만 나는 상황이 달라.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 화장치고는 너무 화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화장을 하고 있을 때면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으니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화장 말고도 제가 아내가 수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점점 늦어지는 귀가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에서 일을 좀 더 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하거나 아니면 평소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가게를 차리기 위해 어깨너머로 음식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늦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항상 이유가 달랐죠. 가게 때문인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같은 아파트 주민과 수다를 떨다 왔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 수상한데 확인을 할 수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죠. 그러다 보니 매번 입에 달고 살던 음식점 사장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한 번은
기존의 퇴근 시간을 넘긴 아내를 확인하러 연락도 없이 가게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사장님은 안쪽에 있고 아내만 보이지 않더군요.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내는 역시 집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이번에도 아파트 친구 집에 있다며 1분 내로 집으로 온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정말로 1분을 조금 넘겨서 집으로 돌아왔죠. 연애 기간을 포함하여 그때까지 15년 동안 아내를 알고 지내왔던 저로서는 아내가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일터로 나간 아내를 아무 증거 없이 몰아갈 수도 없었죠. 아내를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답답한 속은 어쩔 수 없었고 그럴 때면 아파트 1층에 있는 흡연장으로 가서 담배를 피우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앞집에 살고 있던 남자를 만나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서로 하는 일에 대해 말을 나눠가며 대화를 했는데 먼저 남자가 자신이 이혼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바람을 폈다는 소리에 귀가 쫑긋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저도 아내를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니 더더욱 관심이 갔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건 많았지만 집안일을 앞집 남자에게 말할 순 없어 이리저리 이야기를 둘러대며 왜 의심하게 되었는지, 증거는 어떻게 잡는지 등등을 물어보고는 했죠. 앞집 남자의 말을 듣다 보면 아내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 더 헷갈리기만 했어요. 그렇게 답답함만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저는 평소처럼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딴 생각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어 최대한 아내에 대한 일은 잊으려고 했죠. 제 노파심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에요. 그러다 정말 우연히도 저희 아파트 외벽 페인트 작업을 맡게 되었어요. 괜히 아내에게 이야기하면 제가 일하는 걸 지켜보겠다, 못 보겠다,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등등 여러 호들갑을 떨까 싶어서 알리지 않기로 했죠. 작업 전 보수부터 며칠은 걸리는 일이니 최대한 아내와 마주치지 않게 저는 다른 동을 맡아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전의 작업들과 다름없이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필 페인트 칠을 하는 날에 같이 일을 하던 동료 한 분이 일이 생겨서 제가 저희 동을 칠하게 되었죠. 마지막 날이기도 했고 외벽에 매달려 작업하고 있으면 밑에서는 저인 줄 알 수가 없으니 부담 없이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칠을 하며 한 층씩 내려가게 되었고 저희 집 베란다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다른 집들보다 좀 더 구석구석 위에서 작업을 하며 떨어졌을 수도 있는 페인트 흔적을 지우려 유리창을 닦고 있는데 거실 안쪽에서 비치는 실루엣이 이상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집이 아닌가 싶어서 내려온 위를 보고 남은 층을 보며 재차 층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확인까지 했는데 역시나 우리 집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안쪽에서 비치고 있는 사람의 실루엣은 2명인 겁니다. 그것도 남자와 여자의 실루엣이었어요. 결국 아내의 수상한 모습으로 인해 생겼던 제 답답함의 답이 이거였습니다.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죠. 나는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생각에도 없는 욕심을 부려 딸과 생이별을 하고 대출과 유학비용 해결하려 이 높은 곳에 매달려 매일같이 일을 하는데 자기는 젊은 사장놈과 일터에서 눈이 맞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밖에서 한 것도 모자라 내 집에까지 남자를 불러들이다니 진짜 뛰어내리고 싶을 만큼 화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밖에서 제가 보고 있는 걸 모르는지 진한 스킨십을 하며 안방으로 가고 있었죠. 저는 얼른 휴대폰을 꺼내곤 그 장면들을 계속해서 포착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까지 간 모습의 두 사람을 보게 되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최대한 이상을 찾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당장 저 두년놈을 때려잡고 싶었습니다. 눈이 돌아버렸던 저는 제가 있는 곳이 9층 높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했어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줄에 매달린 채 가지고 있던 페인트통으로 유리창을 깨버린 뒤에 곧장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와장창 하고 유리창이 깨지자
안방 침대에 있던 두 사람이 거실로 나왔고 거실에서 안방으로 가고 있던 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급히 나오는 바람에 속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은 채로 있는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뒤로 쓰러질 것처럼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옆에 있던 남자가 제가 생각하던 남자가 아니더군요. 전 당연히 아내가 일하는 음식점 사장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맨날 그 사람 노래를 불렀으니까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익숙하긴 한데 처음 보는 듯한 얼굴이었죠. 그거야 나중에 확인하면 될 일이니 우선 두 짐승 같은 연놈들을 인간으로 만드는 게 먼저였습니다. 저는 일할 때 쓰는 롤러를 가지고 성큼성큼 다가갔죠. 그때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고 그제서야 제 앞에 있는 그 잡놈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죠. 이렇게 밝은 곳에서 제대로 본 적이 없어 제가 몰라봤던 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옆모습만, 흡연장에서는 작은 불빛에 비친 얼굴만 봐서 몰랐던 거예요. 그 남잔 바로 저희 집 앞집 남자였습니다. 음식점 사장이라고 단정을 짓고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눈앞에 있는 앞집 남자를 보니 너무 당황스러워 제가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 없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 앞집에 살고 있고 저와 가끔 흡연장에서 대화를 나눴던 걸 빼면 저와 아내 주변을 돌던 사람도 아니었죠. 거기다 제가 화를 내어 멈추긴 했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아내가 그렇게 흉을 보면서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던 남자였습니다. 행동 하나하나에 개념이 없다며 저런 남자이니까 여자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거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며 악담을 쏟아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자가 놀란 아내를 껴안은 채 우리 집에 들어와 있었죠. 저도 너무 놀라 한 손에는 롤러를, 한 손에는 휴대폰을 촬영한 채로 멈춰 있었는데 두 사람이 제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곤 잘못을 했다며 손을 빌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른 변명은 하지 않을게. 내가 당신 두고 미친 짓을 하고 있었어. 당신이 이혼을 원하면 군말 없이 이혼하겠고 이런 나라도 용서해주고 데리고 살겠다면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살게. 정말이야. 나 못 믿겠으면 당신 일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일 거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 영상만 지워줘. 어? 사장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현장까지 발각되었는데 뻔뻔하게 변명만 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충격받으신 거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해드리겠고 아내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 휴대폰은 내려놓으시고 이야기를 하시죠. 말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유일한 불륜의 증거일 수도 있는 휴대폰 동영상은 지워달라고 하더군요. 두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니 이 영상마저 없으면 제가 찾을 수 있는 증거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었죠. 그리고 두 사람의 부탁이 아니라도 이혼과 피해보상 등등은 다 받아낼 생각이었어요. 우선 두 사람이 어떻게, 왜 만나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를 얼마나 기만하고 있었고 속여온 나날들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고 싶었어요. 저는 촬영하던 휴대폰을 정지하고 입고 있던 주머니에 넣는 척을 했죠. 하지만 동영상은 계속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작업용 조끼 메쉬 주머니에 넣고 촬영 중에 있었거든요. 우선 촬영은 그만둘게. 동영상 지우는 건 당신들이 하는 거 봐서 결정하고. 이렇게 겁먹는 거 보니까 주변 사람들 신경 엄청 쓰는 것 같은데 혹시나 속일 생각이면 절대 하지 마. 지금부터 두 사람이 하는 말 중에 하나라도 이상하거나 어긋나는 거 있으면 내가 촬영한 동영상 주변에 전부 다 뿌려버릴 테니까. 아저씨도 내가 주변 사람들 연락처 없다고 안심하지 말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알아내서 모든 지인들이 알 수 있게 만들 테니.
저번에 이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자식도 있더만. 내가 어린애라고 못 보여주겠지라는 생각은 하지도 말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부 뿌린다는 제 말에 겁을 먹은 건지 두 사람은 어두운 표정을 하곤 서로에게 이야기할 것을 떠밀었습니다. 지금 내가 장난하는 걸로 보여? 내가 한 명씩 지목할 테니까 그 사람이 이전 사람 말을 이어받아서 얘기해. 만약 틀린 말이 있으면 상대가 수정한 다음에 이어가고. 먼저 당신 입으로 이야기해봐. 솔직히 두 사람의 불륜 스토리를 듣고 싶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두 사람 입을 비틀어버리고 몽둥이 찜질을 해주고 싶은데 매달 들어가는 돈이 더 걱정되더군요. 어차피 저 따위 여자와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기에 최대한 제가 이혼에 유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두 사람 입에서 나오는 불륜의 과정을 듣게 되었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는데 두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제 준비된 마음마저 무너지게 만들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만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제 예상과 달랐어요. 당연히 저희보다 늦게 이사온 앞집 남자가 이사를 온 후 아내와 눈이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한참 전부터 저를 속인 채 만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곳으로 이사 오기 2년 전부터 만났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막 이혼을 했을 때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에 친구들과 함께 들른 아내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가는 아내를 친구들 몰래 붙잡아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 물음에 아내는 또 순순히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하고요. 자기 말로는 그 상황이 재미있어서 연락처만 알려주고 무시를 하려 했다고 하던데 뻔한 거짓말이겠죠. 어느 유부녀가 재미로 관심을 보이는 남자에게 연락처를 주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전까지 불륜을 저지를 만한 일이 없었던 거지. 상황만 충족했더라면 그 전에도 불륜을 저지를 사람이었어요. 어쨌거나 그날의 만남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휴대폰 연락으로 급격히 친해진 두 사람은 저와 아이 몰래 데이트를 몇 차례 즐겼고 유부녀로서 건너면 안 되는 선까지 건너게 된 거죠. 하지만 딸아이와 저 때문에 서로를 원하는 만큼 만날 수가 없었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봤다고 해요. 그러다 아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난 게 딸 연하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거였어요. 표면적으로는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보이겠지만 그 밑에 깔린 저희는 불륜남과 자유롭게 만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죠. 아내의 욕심으로 치부해서 당연히 제가 거절할 것임을 예상했던 아내는 조금이라도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의 마음을 사기로 했고 그날부터 일부러 아이에게 해외 드라마나 미국 관련된 여러 영상을 몇 달씩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하도 저에게 유학을 가고 싶다는 말을 한 거였어요. 그렇게 아이가 없어지자 제가 없는 시간 동안 자유롭게 불륜남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두 사람에겐 충분하지 못했나 봐요. 카페를 하는 남자가 가게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보니 아내만 시간이 많이 남았던 거죠. 물론 이전에 비하면 제가 없는 낮 동안은 누구의 감시도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자유로웠지만 생각처럼 두 사람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는 없었죠. 아내가 남자가 하는 카페로 가서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도 있었지만 혹시 지인들이 볼까 싶어서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요. 그렇게 또 하나의 묘안을 낸 것이 이번에 이사였습니다. 서로 사는 집이 코앞이라면 잠깐씩이라도 자기들 원하는 시간에 만날 수 있을 거고 굳이 휴대폰으로 연락을 할 필요도 없었으니 저에게 걸릴 일은 더더욱 없었죠. 거기다 부동산이야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재테크의 상징이니까 명분도 그럴듯했죠. 저렴한 아파트를 가지고 시세 차익을 볼 거라고 말했지만 애초에 아내는 아파트 시세 차익 따위에 관심도 없었어요. 두 사람이 최대한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저렴한 아파트를 찾았던 거죠. 그러다 마침 서로 마주보는 집 두 군데가 나와 있는 저렴한 아파트를 발견하곤 저에게 계약을 하자고 재촉했던 겁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부동산 정보를 들은 것 마냥 또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을 하기 전에 빨리 구매를 해야 한다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전 바보같이 아내의 그 음흉하고 새까만 속도 모르고 따랐던 거고요. 그렇게 서로의 계획에 따라 아내가 먼저 이사를 오고 앞집으로 불륜남인 남자가 이사를 왔던 거였어요. 거기다 제가 돈에 쪼들려 매일 새벽같이 출근하여 저녁이나 되어서 들어오니 두 사람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세상이 된 거죠. 남자는 카페에 알바를 새로 두면서까지 자신의 집과 저희 집을 오가며 아내와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러다 제가 아내에게 아쉬움을 토해내고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하면서 안 그래도 제 세상인 것 마냥 행동하던 두 사람에게 날개를 달게 해준 거예요. 아내는 밖에서 고생하는 저를 위해 그 책임감을 나눠 가지겠다며 일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제 눈치 보지 않고 앞집 남자와 사용할 데이트 비용을 벌고 있던 것이었고 저에게 근무 시간을 속여 저녁에는 앞집에서 남자와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원수를 코앞에 두고도 제가 몰라보고 있었던 거죠. 제가 하는 일이 기상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었지만 아내와 남자에겐 상관이 없었어요. 불안하다 싶으면 남자의 집에서 데이트를 즐기면 되었고 제가 일하는 시간이 바뀌게 되면 남자 또한 알바와 시간을 교대해 시간을 만들면 되었으니까요. 그게 낮이든 밤이든 평일이든 주말이든 말이죠. 이사를 하고 난 뒤로는 서로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은 채 바로 집 앞에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가 이렇게 현장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영영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무려 2년이나 넘게 바로 옆에 저를 두고 아내가 두 집 살림을 했다고 하니 열이 오를 수밖에 없더군요. 거기다 지난 1년 동안 유학을 떠난 딸 연하를 보고 싶어 마음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증거고 나발이고 다 필요가 없었어요. 속이 풀릴 만큼 두 사람을 패겠다고 결심했죠. 두 사람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가지고 있던 롤러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걸려 제대로 두 사람을 가격하지 못했죠. 그 상황을 틈타 두 사람이 집 밖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뒤따라가는 저로 인해 바로 코앞에 있는 남자의 집으로 들어갈 시간이 없자 두 사람은 계단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죠. 아파트 지상 주차장까지 도망을 치던 두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반나체인 속옷바람으로 때리지만 말아달라며 두 손을 모아 빌고 있는 모습을 보니 진짜 볼만하더군요. 저는 롤러에 남아있는 페인트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알려주려고 글자를 적어갔습니다. 아내에게는 바람난 유부녀, 앞집 남자에게는 유부녀 킬러 이혼남이라고 적었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손을 봐주기 위해 장갑을 벗고 푸닥거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난리를 보시고 찾아온 사촌형님께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형님, 이건 오세요. 오늘 제가 이 년놈 둘 다 끝장내버릴 거니까. 저 미친년이 지서방 목숨 걸고 일하는 걸 알면서도 절 속이고 바람을 피고 있었다고요. 그것도 내 앞집 놈이랑. 형님 아시잖아요. 제가 돈에 쪼들려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나마 절 버티게 해주는 연하도 2년이 유학을 보내서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해결해버릴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끝을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 이거 놓으세요. 의윤아, 누가 네 마음 몰라서 이러냐? 그런데 연하를 생각해야지. 네가 이렇게 해서 잘못되기라도 해봐. 그래서 저 여자한테 연하 뺏기면 그땐 또 어떻게 살아가려고. 때려 죽이고 싶겠지. 때려 죽일 만큼 잘못을 했을 거고. 그래도 이건 법원에 가서 해결할 문제야. 네 딸 연하, 네가 키우고
시집 가는 모습까지 봐야지. 정말 연하만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두 사람 인생 끝내버리고 저도 제 인생을 포기했을 겁니다. 사람을 찢어 죽이고 싶다는 말, 그 당시 심정으로는 이해가 갔어요. 앞에 있는 두 사람 찢어 죽이고 갈아 마셔도 울분이 터지는 제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형님 말씀처럼 연하 때문에 그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참기로 했어요. 우선은 딸 연하를 제가 데려와 키워야 했으니까 말이죠. 눈앞에 두 사람이 또 보이면 괜히 딴 생각만 날 것 같아 형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후 장인 장모님께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말하지 않고 아내와 불륜남이 찍힌 영상을 보여드렸죠. 두 분께서는 딸이 저지른 잘못에 자신들이 잘못을 한 것 마냥 제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비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끊으셨던 담배를 다시 찾으시곤 저와 상의를 하는 내내 피셨고, 어머님께서는 제 얼굴조차 못 쳐다보셨죠. 다른 것 다 상관없이 연하만 있으면 된다는 제 요구에 장인 장모님께서는 죄인을 둔 부모로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며 아내에게 제가 이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헤어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결국 조용히 이혼하기로 하고 아내는 빈손으로 떠나게 되었죠. 불륜남도 그 사건이 있고 난 뒤로 최대한 빨리 아파트를 정리하고 떠났고, 인터넷에 남자가 운영하던 카페가 소문이 나면서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어차피 저야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상관은 없었지만 상대의 안 좋은 소식이 그리 나쁘진 않더군요. 이후 저는 연하를 한국으로 데려와 홀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노력하면 아이 유학 생활을 이어가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이혼을 알고 혼란스러울 아이가 홀로 외국에서 생활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와 있었던 사실들도 아이에게 다 잘하고 난 뒤에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숨길수록 일만 꼬이고 계속 거짓말이 꼬리를 이어가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가릴 것은 가리되 최대한 솔직하게 아이에게 털어놨죠. 다행히 아이는 제 심정을 이해해 주었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녹초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제법 꼬마공주 티를 벗은 아이가 웃는 얼굴로 맞이해주고 자기가 요리를 해봤다며 저녁상도 차려주네요. 항상 아이에게는 미안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고 싶은 모든 걸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딸이 잘 따라와주고 착하니 아마 저만 잘하면 되겠죠. 아, 그리고 최근에 술자리를 하다 듣게 된 아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을 하고 얼마 동안은 불륜남과 계속 만남을 이어갔나 봐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과도 의절을 했었다고 들었고요. 그러다 결국에 불륜남에게 차였다고 합니다. 남자는 아내를 책임질 만큼 사랑하지 않았나 봐요. 아마 한낱 불장난밖에 안 되었겠죠. 그렇게 혼자가 된 후로 종종 주위 사람들에게 제 근황을 묻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여자 만나주기나 하겠습니까? 혹시 우리 딸에게 얼씬걸릴까 싶어 그것만 좀 걱정이네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전할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을 달아서라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들 부디 저와 다르게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시길 바라겠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